안녕하세요. 화산시청 노인정책관 김은주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노인상담사로서 어르신들의 문제점들을 그리고 문제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문제들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따님의 생활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우시다는 할머님의 사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지긋지긋하게 계속 괴롭히고 있는 두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르신은요,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행복해 보이시는 그런 어르신이셨습니다. 어르신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었고요. 이 어르신이 주로 하셨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어릴 때 어렵게 살아서 그래서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면서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녀들 다 키우셔서 자녀들이 결혼도 하시고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유독 좀 큰딸이 어렵게 살아서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데 큰딸을 그렇게 고생하는 큰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마다 화가 난다.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 어르신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자녀분들도 많으시고 형제분들도 많으실 때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독 엄마께서 이 어르신에게 좀 쌀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쌀쌀 맞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어르신 표현으로는 예뻐하지 않았다, 나를. 그래서 일도 많이 시키고 공부하거나 이럴 때도 특별히 챙겨주거나 아껴주거나 예뻐해주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도 많이 했었고 또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일도 많이 다니셨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일하다 보니까 생활력도 있으셨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스스로의 생활을 혼자서 책임지고 그렇게 일하시다가 남편분도 만나셔서 남편분하고 또 결혼하시고 아이들 낳고 세 남매 두셨는데요. 아이들 낳고 그렇게 생활하시게 된 거죠.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작은 사업을 하게 되세요. 사업이라기보다는 가게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가게에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이것저것 다른 일들도 같이 하십니다. 부부가 같이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돌봐주지는 못하셨던 거예요. 아이들은 항상 아이들끼리 있어야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이 항상 걸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큰딸이 참 착해서 그 엄마 아빠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잘 챙겼대요. 그래서 밥도 다 챙겨주고 집안일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힘들지 않게 마음 써주는 굉장히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딸한테 큰딸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계속 하셨던 거죠.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다가 보니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도 되었고, 그래서 자식들도 결혼도 다 했고, 이제 손주도 있고, 이제 각자 다 알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이제는 뭐 좀 걱정이 없으세요. 힘들게 살긴 했지만 지금은 뭐 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결혼해서 안정이 되어 있고, 딱히 큰 걱정거리는 없는데, 이 어르신의 걱정거리는 큰 따님인 거예요. 이게 약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생할 때 항상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들 챙겨주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그 가족을 보살폈던 그 착한 따님은 나중에 이분이 너무 착하다 보니 남편도 굉장히 착한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굉장히 착한 사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착한 거는 너무 좋으셨대요. 사위가 너무 착해서 나는 그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이 두 부부가 너무 착하다 보니,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위분도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착하고, 너무 바르고, 너무 그냥 그 고지고대로 이렇게 사는 분이어서 큰 돈은 벌지를 못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렵게 사는 이제 큰 딸과 사위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손주가 조금 크면서 이것저것 가르칠 것도 많아지고 학원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큰 따님이 나도 좀 일을 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캐셔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계산원 일도 하고 뭐 정리하는 일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하루 종일 서서 그냥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도 이 딸은 불평불만 안 하고요. 내가 이래서 우리 딸에게 그래도 뭐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뭐 집도 사고 나중에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시는데, 이 어르신이 보시기에는 그게 너무 속상하신 거죠. 하루 종일 힘들게 그렇게 일하고 있는 딸을 볼 때마다 속상해서 그 말이 이렇게 예쁘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따님이 엄마 아빠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이거 몸에 좋은 거래라고 하면서 약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자주 찾아오고 잘 챙기는 딸인데요. 그 딸이 그렇게 챙겨가지고 물건들, 그다음에 몸에 좋은 그런 건강식품 이런 거 사가지고 올 때마다 어르신은 고맙다, 뭐, 내가 너 덕분에 좀 건강해지겠구나, 뭐, 진짜 고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화를 벌컥 내게 되는 거죠. 너도 고생하는데 뭐하러 이딴 거 사오냐, 이렇게 화를 자꾸 내게 되고, 그리고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따님을 자꾸 그 화를 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따님이 집에 가시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어르신은 너무 속상해서 막 누워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 계시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그래, 이게 나도 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우리 딸도 지금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이거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우리 엄마가 나를 잘 못 키워서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그래, 엄마가 나를 좀 예뻐해 주지, 엄마가 나 좀 사랑해 주지, 엄마가 나 좀 챙겨 주지,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거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딸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고, 우리 딸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딸이 고생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데, 그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 속상함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밤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나셔서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 저도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린 시절에 당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했던 것, 그리고 충분한 예쁨을 받지 못했던 것이 평생 한처럼 남아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가 좀 속상하거나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원인과 그 속상함이 돌아가신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날 좀 사랑해 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80세이심에도 불구하고 80세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은 뭐 보통 청소년들이 이런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노인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르신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원가족과의 관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70, 80, 90이 되실 때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이 어르신은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애착 이론가들은 그걸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아니면 나를 돌봐주는 주 양육자, 뭐 할머니여도 좋고요. 주 양육자와 안정적으로 사랑을 받고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되면 이런 분들은 이후에 계속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맺습니다. 그리고 잘 믿고 관계도 잘 맺게 되고요. 뭐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모험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안정애착 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불안정애착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은 주 양육자와의 단단한 그런 애착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나 어떤 사랑을 주고받음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그 관계를 신경 써서 다른 일에 집중을 못 하신다거나,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중에 불안정 애착이 있습니다. 이분도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회피 애착이라고 또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회피 애착 같은 경우는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케어를 받았던 경험이 별로 없어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관계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도 그렇게 안정적인 어떤 관계 형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좀 피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일 중독자인 분들이 회피 애착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일을 열심히 하거나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피 애착 유형도 있고요. 요 애착 유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다른 구분에서는 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구분도 있긴 한데요. 뭐 큰 틀에서는 이렇게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회피 애착 이렇게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은 안정 애착이 가장 많습니다.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아끼면서 뭐 정말 없는 밥 한 공기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또 애정과 사랑을 듬뿍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죠. 그래서 안정 애착이 가장 많긴 한데, 불안정 애착이 있고 회피 애착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 다른 나라랑 비교한 걸 보면 회피 애착이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많다고 해요. 그래서 회피 애착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하고요. 안정 애착이 가장 많죠, 보통은. 근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에 회피 애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관계를 되게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로 힘들어 하잖아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런 면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힘들게 산 거잖아요. 애착 이론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안정 애착이 안 되면 이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힘든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계속 힘들다. 이게 나름은 사실 뭐 처음에 주장한 애착 이론가들은 이게 평생 간다,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어떤 면에선 그냥 유지만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내 자녀나 내 손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그걸로 괴로워하신 거는 충분히 심리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문제는 내가 괴롭다고 해서 이 문제를 평생 안고만 갈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안정애착이 아니고 내가 불안정애착이거나 회피애착이어도 내가 노력하면 안정애착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키우시면 내가 노력을 내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안 해줬어도 내가 노력해서 안정애착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따님을 보시면서 속상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따님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고 따님을 아끼는 마음인데 그걸 자꾸 화를 내시거나 속상해하는 걸로 표현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따님에게 충분하게 내가 받고 싶었던 그 안정애착의 든든한 무조건적인 사랑, 지지, 그것들을 따님에게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과의 관계를 다시 안정애착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애착 문제도 바꾸고 따님의 애착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딸에게 화내거나 속상해하거나 하지 않고 대신에 고맙다고 표현하고 딸을 걱정하는 어르신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딸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상담 장면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화내는 대신에 얘기하는 거 연습하시고 다양한 연습하셔서 따님한테 좋은 말 하기, 손녀에게 좋은 말 하기, 그리고 내 사랑을 표현하기. 이게 그분의 연습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못했던, 사실은 속 안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따님에게 표현하게 되시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돌아가신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어르신들도 그 어르신이라고 해서 사람과 다른 게 아니고요. 청년이나 청소년들과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이 부모와의 관계를 속상해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를 속상해하는 그냥 인간 한 명으로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어르신은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인상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셨고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계셨고 굉장히 힘들게 들어오셨습니다. 표정도 굉장히 어둡고 그렇게 들어오셨고요. 이 어르신이 저를 만나서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시는데 웃으면서 인사하실 때는 굉장히 또 표정이 좋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그때는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셨다가 다시 앉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는 다시 인상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눈을 거의 뜨지 못하시고 눈을 거의 반쯤 감고 계세요. 거의 앞을 보지 못하시고 반을 이렇게 감고 있는 채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이 어르신 말씀은 그건 거죠.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다.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 머리가 아프고 이 머리 아픈 게 지금까지 몇십 년을 유지가 되었던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거의 뜰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지긋지긋한 이 두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할 텐데 왜 상담센터로 오시게 된 걸까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병원에 그동안 많이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안 가본 병원이 없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는데 그런데도 이 두통이 낫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뭘 해도 소용이 없더라. 나는 이 두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상담 장면에서 이 어르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 어르신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자라셨고요. 예전에 어르신들이야 다 힘든 시기였잖아요. 물론 여유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다 어려우시니까 이 어르신도 어릴 때 굉장히 힘들게 자라셔서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중매로 남편을 만나셔서 남편분과 결혼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남편분께서 기술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남편분과 함께 가구 공장을 작게 운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큰 공장은 아니고요. 아주 작은 공장이에요. 그래서 공장 겸 팔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그쪽에서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가구 공장이라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구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몸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거기에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니스 칠 같은 이런 걸 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구 공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할 때 계속 그 페인트 냄새 같은 그 강한 독한 그 독성 냄새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 종일 맡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근데 아이들도 키우고 하셔야 되니까 그 일을 멈출 수는 없었고 그게 직업이시다 보니 멈출 수는 없었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계속 두통이 생기게 되신 거죠. 그래서 두통이 아주 심하게 있는데 일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참아가면서 그냥 진통제 먹어가면서 그 일을 계속 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되신 거죠. 이 어르신이 두통이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그때는 또 바빠서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아픈 것도 잘 몰랐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프긴 아파도 또 밤늦게 들어와서 애들 도시락 챙기고 뭐 일거리 챙기고 애들 옷 챙기고 빨래하고 또 챙겨놓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또 밤늦게 들어와서 이거를 매일 하시다 보니 그때는 정말 아픈 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두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눈을 뜨기 힘들 만큼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문득 알았대요. 내가 두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심하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구 공장 일을 접게 돼서 더 이상 그 일은 안 해도 돼서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지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나 이제 그 일 안 해도 되니까 이제는 내 두통이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안 하고 그 냄새를 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통은 어르신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두통이 완전히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해결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센터를 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심리상담하는 사람이 이 신체적으로 아픈 이런 통증들을 어떻게 상담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상담으로 통증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을 상담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 이론들이 또 개발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복합통증증후군이라고 그 바람만 불어도 굉장한 고통을 느끼시는 그런 통증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실 그냥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상담으로 이것들을 해결을 하는 치료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상담 이론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어르신과 관련돼서도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뭐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아니면 배가 계속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무릎이 아프다거나 뭐 허리가 아프다던가 뭐 이런 통증과 증상이 있으신데 병원에 가도 딱히 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병원을 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변에 많으시죠. 병원 쇼핑하듯이 몇 군데 계속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 그렇게 다니다 보면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으면 나중에 신경성이라는 게 붙게 되죠. 뭐 신경성, 뭐 두통, 뭐 신경성,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은 심리적인 어떤 원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심리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증상 자체를, 통증 자체를 심리적인 기법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서 또 그래서 통증 자체를 조절하려고 하는 상담 기법들도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그 굉장히 지독한 어떤 그 냄새, 지독한 냄새에 노출이 되셨잖아요.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두통을 앓으시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몇십 년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몸이, 이 어르신의 몸 자체가 그 냄새와 두통에 이미 너무 습관화돼 있고 그게 그냥 일어나면 나는 원래 아픈 사람처럼 아예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내 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두통이 떠나질 않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너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쭉 봐서 나 오늘도 머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두통에 내가 집중하면, 통증에 집중하면 할수록 나는 머리가 점점 더 아프시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마 뭐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 아픈 거에 집중하면 그 아픔이 전부가 되죠.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강도가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상담에서 하는 건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통증이 있을 때 통증 자체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뭐 허리가 아프신 분은 실제로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재밌는 걸 하거나 재밌는 TV 드라마를 보시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땐 잠깐 그 아픈 걸 잊어버리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거, 다른 거를 열심히 집중을 이쪽에다 하고 있으면 내가 아프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주사 맞으실 때 주사 바늘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주사 바늘 아플 때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 놔주시면서 아파요 이러면서 옆에 이렇게 탁 쳐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탁 치시면서 주사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사도 아픈데 왜 엉덩이까지 칠까요? 이거는 여기에 다른 자극을 찰싹 주면서 이 자극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여기 바늘이 들어가는 아픔에 집중되는 걸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덜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통증도 주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그 아픈 것들을 좀 분산시키고 덜 아프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훈련, 연습 지속적으로 하시게 됐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그 두통을 일으키는 어떤 환경에 노출이 돼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거의 습관처럼 두통이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내 몸이 너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통과 그 냄새를. 그래서 내가 내 과거에 내 두통과 내 냄새를 기억나게 할 만한 어떤 단서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하던 거, 그리고 매일매일 약을 먹었다. 옛날에도 하도 아프기 때문에 매일 약을 먹었다. 그러면 그 약봉투를 볼 때마다 나 머리가 아프지. 나 두통이 심하지. 이걸 생각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두통과 나의 아픈 과거, 그리고 옛날에 그 환경, 냄새 많이 나던 그 가구 공장의 환경, 이것들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주변 환경에서 다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두통이 더 심해지실 겁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래서 그 환경들을 좀 바꾸셔서 새로운 환경, 그리고 나에게 도움되는 환경, 나무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초록한 화분들, 화초들을 주변에 많이 놓고 내가 굉장히 기분 좋고 상쾌한 어떤 외부에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잔뜩 갖다 놓고, 직접 화분 갖다 놓기 힘드시면 그림도 좋죠. 그 초록초록 산들이 가득한 그림도 좋고요. 시원한 바다, 시원한 바람이 있는 그런 바다 그림 같은 거, 바다 사진 같은 거 주변에 이렇게 놓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내 두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쪽으로 예전에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개선시키는 쪽으로 내 주변 환경들을 좀 바꿔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좀 기분을 좀 개선시켜주는 좋은 향기가 있잖아요. 나는 사실 나쁜 향기 때문에 그동안 머리가 아팠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면 나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좋은 향기가 있는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젊은 분들은 아로마 테라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향기 좋은 오일 아니면 뭐 숲속 향기가 나는 오일이라든가 뭐 라벤더 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향도 맡기도 하고 기분 전환시키기도 하고 페퍼민트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머리도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머리 아프거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나랑 맞아야 돼요. 또 좋다고 다 하시면 안 되고 더 머리 아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게 내 두통을 희석시켜주고 기분 좋게 해줄 만한 걸 잘 찾으셔서 자신한테 맞는 걸 찾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살짝 맡으셔서 기분 전환하시고 조금씩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굳이 오일 아니어도 기분 좋은 상쾌한 향이 나는 핸드크림 같은 거 아주 좋습니다. 핸드크림 같은 거 하셔가지고 살짝 냄새 맡으시고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면서 실제 그 냄새도 좀 좋아지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르신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비누 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던 비누 향기 같은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르신들이 익숙하면서 친숙한 향이어서 뭐 오이 비누도 있고 무슨 비누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향이 좋은 비누 같은 걸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각에 내가 지금 냄새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들 좀 더 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제가 이 어르신에게 좀 추천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어르신이 다른 걸 잊어버리고 하나의 감각에 집중하는,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면 아픈 건 통증이죠. 그리고 통증, 두통 포함해서 통증 있고 촉각 있고요. 이렇게 만져지는 감각. 그리고 뭐 미각, 먹어보는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뭐 다양한 감각들이 있죠. 다양한 감각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서 다른 감각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하고 연습했던 건 이런 겁니다. 어르신한테 좋아하시는 게 뭔지 여쭤봤더니 이 어르신이 초콜릿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눈을 감으시고 입 안에 넣으세요. 그래서 입 안에 머금으시고 우리가 초콜릿을 빨리빨리 빨거나 아니면 막 씹어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 안에서 녹이는 거예요. 눈 감고. 그리고 우리의 미각, 혀를 통해서 느껴지는 미각에만 집중합니다. 여기에만 쭉 집중하면 초콜릿 하나를 녹여 드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1분, 2분 걸려요. 그러면 1분, 2분 동안 초콜릿을 녹여 드시는 동안에 그 감각에만 오로지 다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감각들이 두통이라든가 다른 감각들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 훈련들을 하셨고요. 이분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 초콜릿 훈련 굉장히 잘하셨고요.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그런 훈련할 때 뭐 초콜릿 말고 뭐 작은 사탕을 쓰기도 하고요. 땅콩 같은 뭐 이런 작은 것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각을 분산시키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연습들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우리가 아픈 거는 무조건 병원에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영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병원 아무리 다녀도 낫지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도 통증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례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증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은 저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되시고 나면 여기저기 안 아프신 데가 없으시잖아요.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뭐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많이 아프실수록 또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실수록 그 통증과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아픈 건 아픈 대로 놔두고 그거를 우리가 갑자기 안 아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20대처럼 쌩쌩한 몸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픈 건 아픈 대로 또 질병이 있으시면 질병이 있으신 대로 그냥 놔두고 수용하고 그 대신에 그것들에 너무 집중해서 내가 오늘 또 어디가 아픈가, 오늘은 또 어떤가 그 고통에 집중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수용한 채로 더 좋은 곳에 더 내가 의미 있는 곳에 주의를 분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새롭게 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통증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렇게 같이 지내는 통증과 친하게 지내면서 화해하면서 얘를 없앨 수는 없으니 같이 지내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좀 현명한 노년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들도 저희 노인 상담 하시는 분들과 만나면 같이 연습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노인 상담사들과 함께 해주시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례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경험하는 문제들은 뭐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가 또 복원된 사소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본인 스스로 당신에게는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만 겪고 있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런 고민 해결 인생상담소 여기 나오는 사례들 같이 공유도 해주시고 여기에 나온 해결책들 같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서로서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상담사 김은주였습니다.